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조사는 5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상훈 기자, 조사가 예상보다는 좀 빨리 끝난 것 같네요. 네, 김혜경 씨는 조금 전인 6시 55분쯤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앞서 1시 45분쯤 출석했으니까 5시간 남짓 경찰청 안에 있었던 건데요. 실제 조사는 4시간 정도 이뤄졌고 나머지 1시간은 김 씨의 조서 검토와 날인 등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인 만큼 길어질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짧게 끝났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김혜경 씨는 경찰에 들어올 때처럼 조사가 끝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8월 민주당 관계자 3명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이들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경기도정에 써야 할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들의 식사비를 낸 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에 해당한다며 김 씨에게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의 식사비는 정치자금 카드로 적법하게 냈고 나머지 비용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건 전혀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은 이재명 의원의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을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도 법인카드가 부정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김혜경 씨 측이 강조하는 7만 8천 원은 김 씨가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대목이고요. 김 씨의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전직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주도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경기도 감사 결과 수백만 원 상당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바꿔치기 수법을 통해 한우나 초밥 등을 사서 김 씨 쪽에 전달했다는 의혹인데요. 경찰은 이 같은 법인카드 사용 과정에서 김혜경 씨의 지시 또는 암묵적 승인이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고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혐의를 인정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예상한 답변이 나와서 조사가 빨리 끝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 만료돼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추가 조사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핵심 인물 배모 씨를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혜경 씨까지 넘길지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감사원이 이번엔 지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수급 문제를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주요 사업들에 대한 먼지 털기식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추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하반기 감사원의 감사 계획에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백신과 방역 물품 수급 관리, 취약계층과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가 대상인데 특히 백신 수급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 CEO가 2021년 2분기까지 2천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모더나사의 공급 차질로 도입이 늦어지자 당시 야당이 맹비난했습니다. 백신 대란이 진짜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하는 걸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3월 전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1년 5개월 만에 비슷한 내용을 또 감사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KDI 등 전 정부 인사들은 물론 주요 국정과제들로 이어지는 전방위적 감사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먼지 털기식 감사로 전 정권을 털어 그 먼지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말 한심합니다.
검찰권을 견제하자는 취지로 지난 정부에 설립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출범 1년 반 만에 올 하반기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한 이정은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감사원의 전방위적 전 정부 감사, 이게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계속 뭔가가 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 또 이슈, 여기에 감사원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정치 감사, 코드 감사다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방통위원장이나 권익위원장을 이렇게 콕 집어서 임기를 채우는 게 맞냐, 또 알박기 인사 아니냐라고 했는데 바로 감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새 정부가 서해 공무원 월급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자 감사원이 바로 또 해경, 또 국방부에 대한 감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권 교체에 따라서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는데 감사원장이 스스로 문제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국회 출석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듯한 발언에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네. 그래서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먼저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하면서 그런데 이 발언 하루 만에 이제 전 정부의 코로나 대응 그리고 또 탈원전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올린 겁니다. 자, 하지만 감사원 내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 감사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감사위원들이 이제 감사 계획을 의결하는 회의를 했는데요. 네. 코로나19가 아직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감사를 하다 보면 서류도 받게 되고 또 사람도 오라가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감염병 대응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 위기가구 지원 사업이나 정신건강 증진 사업 같은 걸로 좀 감사 내용을 조정하기로 절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또 방대하고 또 인력이 지금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태양광, 조력,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만 보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수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제 꼽히는 데가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감사위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왔는데도 감사 강행하는 배경, 여기에 전 정부 감사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네, 이분이 지금 지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유병호 사무총장은 좀 지난 정부에 대한 좀 비판에 날을 세우는 걸 좀 숨기지 않는 편입니다. 네. 월성 원장 감사를 하다가 또 본인이 스스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또 알려진 인물이고요. 네. 또 전 정부에서 압력을 받았다고 또 말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특정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적 오만 가지 그런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전 정부에서 감사원의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훼손됐다고 본다. 그래서 네. 지금은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전 정부 사정을 감사원이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운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이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지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수원의 세 모녀가 집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들이 살던 곳은 수원이었지만 주소지로 등록된 곳은 경기도 화성이었는데요. 저희 기자가 그 주소지로 찾아가 봤더니 우편함에 몇 년째 미납 고지서가 쌓여 있었는데 그동안 당국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세 모녀의 주소지로 등록돼 있던 경기도 화성의 단독주택. 실제로는 살지 않았지만 우편함 안에는 지난달 세금 미납 고지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와도 가져가지도 않고 와서 가져갈 사람도 없고 하니까. 세 모녀를 비롯한 일가족 5명은 지난 2004년까지 여기서 50여 미터 떨어진 집에서 살았습니다. 세 모녀를 비롯한 가족이 함께 살았던 화성집입니다. 가족은 인근의 공장도 함께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은 부지만 1,600제곱미터 규모로 직원도 15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에 편도 다 공장이었고 건물은 500평이네. 직원도 꽤 많았겠네요. 그래도 한 15명 있었겠지. 그게. 하지만 사업이 부도나면서 집과 공장이 모두 넘어가자
빚독촉을 피해 이웃집에 주소만 옮겨놓고 이사를 다녔습니다. 빨리 옮기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옮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해주신 쪽에 그 근처만 다녔어요. 배달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던 아들이 한 달에 2~3번씩 찾아와 우편물을 찾아갔지만 재작년 지병으로 숨진 뒤에는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 살았을 때만은 다 너가 한 일주일 주고 있다가 와서 확인하고 가져가고 그랬는데 아들 죽고서는 절대 누가 올 줄 안 하니까. 몇 달 뒤 아버지까지 숨지자 지병을 앓던 세 모녀는 공과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성시청에서 이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파악한 건 지난달 10일에서였고 이달 3일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이분이 복지 서비스 신청한 이력도 없고 주민등록 전산상에도 전화번호 등재된 것도 없고 연락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체납된 건보료가 소액이더라도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적극 행방을 추적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공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 세 모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은 정부 조사에 따르면 7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기초수급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이준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빚과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초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던 세 모녀. 여러 차례 복지 지원 신청해라 해도 그 집에 어머니가 그걸 완강히 거부를 했다 내용으로 그 집주인의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셨어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비 지원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정부 조사인 2020년 보고서를 보면 지원 대상인데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73만 명. 이 가운데 48만 명이 수원 모녀처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추정됩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재산기준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도를 알지만 떨어질 것 같다, 제도를 모른다, 신청 과정이 번거롭다는 게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였습니다. 기초수급을 신청하려면 8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2차례 넘는 현장 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령이고 학력이 낮고 장기간 빈곤 상태에 놓여있던 이들은 특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은행이라든지 재산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별도로 소득 얼마인지, 재산 얼마인지 수기로 쓰게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거짓말로 작성했을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들도 있거든요. 게다가 엄격한 선정 기준을 거쳐서 받게 되는 지원금의 수준은 낮다 보니 신청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9년 봉천동 탈북모자 사건.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놨지만 수급제도를 전체적으로 손보기보다는 취약계층 발굴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렇게 발굴이 돼도 발굴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없고, 그리고 발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복지가 없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정부는 오늘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대책을 재점검해 정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칭하면서 1980년대 신군부에 비유했고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도 폭로했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입니다. A4 넉 장 분량의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도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사퇴 시기를 조율할 중재안을 제안받았으며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사기 딱 좋고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더 나아가 사퇴 대가로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 문제까지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공개한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탄원서 곳곳에 담겼습니다. 이 전 대표는 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 당시를 거론하며 시위 학생들이 유혈 충돌을 우려해 서울역에서 해산하자 군인들은 비상계엄을 확대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전두환, 노태우가 주도한 신군부에 비유한 겁니다. 비대위 전환 논의 역시 대통령의 휴가 기간 군사작전과 같이 진행됐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전직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주호영 두 의원의 실명도 명시하며 매사에 복지부동을 신조로 삼아온 인물이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유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 내용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여당 안팎에서는 격앙된 반응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탄원서 유출부터 당의 반응까지 모두가 계획된 작전 같다면서 다시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와 신군부에까지 비유한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개적인 대응을 피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언급하는 것은 오늘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친윤계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가상의 적을 만들다가 이제는 대통령까지 저격한다며 탄원서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고 일축했고, 또 다른 의원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류탄을 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인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이제 물고 들어가는 것이죠. 네. 자기 몸집을 키우고 이슈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냐. 탄원서에 이름이 거론된 김기현 의원은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된다고 꼬집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발끈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특히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황제에 빗대고 자신은 검투사인 막시무스로 비유한 데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막시무스는 자신이 살려고 동료 집단을 매도하는 비열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셀프 유출에 셀프 경로를 하고 있다며 탄원서 유출부터 집단 반발까지 일련의 과정이 조율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주 당 윤리위가 당내 분란에 대해 경고문을 낸 이후에도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윤리위 측은 비공개를 전제로 쓴 탄원서라며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 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중 수교가 남북한 당면 문제의 해결과 관계 발전,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일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한 지 30년이 되는 날인데요. 서로에게 빗장을 푼 이후에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인적, 문화적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활발했던 대중무역은 주춤하고 있고 2019년엔 1,400만 명 가까이 되던 교류 인원도 지난해 3%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서로에 대한 반중, 반한 정서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죠.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변화된 한중 관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 북쪽의 순위구,
2002년 현대자동차는 이곳에서 베이징 자동차와 손을 잡고 중국에서의 첫 생산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차 베이징 공장은 3년 전 가동을 멈췄습니다. 제 뒤로 과거에 현대차 간판이 있었던 자리에는 지금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정문은 이렇게 차단벽으로 모두 막혀 있습니다. 이 부지 안에는 버려진 자재들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한때 베이징에만 3개의 공장을 지으며 중국 내 생산량이 100만 대까지 달했지만 지금 이 공장은 중국 전기차 회사에 매각됐습니다.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떠나면서 거리에 넘쳐났던 한국 식당의 한글 간판은 이제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现在就几个韩国人。所以顾客是大部分是中国人吗？对的。 영향 많이 가죠. 손님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서쪽에 네. 맛사랑이라고 네. 몇 년 하다가 작년에 그만뒀어요. 한국에 들어갔어요. 한국 교민들이 모여 사는 베이징의 코리아타운 왕징을 가봤습니다. 이곳은 한식당들이 모여 있어서 건물 이름 자체가 한국성입니다. 하지만 1층 가장 목 좋은 자리엔 원래 있던 한국 빵집이 사라지고 지금은 중국 식당이 들어섰습니다. 挺多年前就没有了。新冠疫情影响导致就是很多那个韩国的住民都回到那个韩国老家嘛。 한국 기업이 운영했던 인근의 한 호텔은 해외 유명 호텔 체인에 넘어갔습니다. 한때 코리아 패션으로 이름났던 지하상가는 손님 없이 한가합니다. 품질적으로는 되게 좀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를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 사드가 터지면서 코리아라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지겠어요. 중국에 사는 한국 교민은 지난 2007년 51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25만 명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베이징엔 3만 명도 안 남아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면서도 많이 한국말을 많이 들렸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기가 쉽지 않죠. 수교 이래 줄곧 흑자였던 대중무역 수지는 지난 5월부터 넉 달 연속 적자 상태입니다.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은 2013년부터 7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부터는 자리를 뺏겼습니다. 한때 20%에 가깝던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은 2018년부터 0%대로 폭락했고 현대 기아차 점유율도 10%에서 1%대로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은 이제 잘 나가지 않습니다. 중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변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어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청년 단편 영화제. 모처럼 만에 한국 영화 행사에 중국 관객들이 몰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韩国文化有很多就是值得我们学习的地方，然后就是我们可以所谓的博采众长。朴赞玉导演选择了用中国的威望的一个女演员叫汤唯这个艺术上的碰撞，我觉得就非常非常妙。 이곳은 베이징에 오면 반드시 들르게 된다는 유명 관광지 이하원입니다. 이하원에 있는 이런 안내판에는 영어와 더불어 한국어로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중 간의 인적 교류가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중국인의 부러움은 이제 대등함이나 우월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베이징의 명소인 쌀리퉁 거리. 건물마다 세계 최대 명품 시장 중국을 겨냥한 해외 유명 명품 매장들이 즐비합니다. 이곳은 베이징의 젊은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쌀리툰입니다. 그들을 겨냥해 한국의 화장품 업체가 이곳에 가게를 냈지만 지금은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品牌自己做的也很多，而且中国的市场也特别的大，所以说国货的崛起可能就也会影响这样的发展。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중국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의 확고한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은 힘들게 경쟁해야 하는 무대로 변했습니다. 电子产品的话，可能以前我觉得像三星啊这些手机的牌子，但最近这2年可能感觉因为国产的一些华为什么更兴起了。 커진 자부심은 주변국에게 오만함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한프라고 불리는 전통 옷을 입는 젊은이들의 유행이 편하게만 보이지 않는 건 모든 문화의 원조는 중국이라는 거침없는 주장과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还行吧，挺好的。但是就是你们不要窃取我们中国的文化。 중국은 이제 미국과 대등해졌다고 자평합니다. 애국주의는 외국에 대한 강한 배타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美国要驻军在韩国，但是它确实萨德这个部署对于中国还有韩国之间的一些关系，其实是有一个不太好吧。 중국 경제 성장과 시진핑 체제에서 더욱 강화된 권위주의. 여기에 맞물려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정서는 두드러집니다. 稍微谦虚一点，向中国学习可以，但是不要去搞一些去抄袭的东西，对吧？ 재작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69.4%가 이미지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10대는 이 비율이 42.1%에 불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 역시 많이 달라졌죠.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다른 세대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내일 서울과 베이징에서 30주년 기념 행사가 각각 열리는데 우리는 박진 외교장관이 중국 역시 장관급인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주년 행사 때는 주석 취임을 앞두고 있던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신정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저녁 서울 구로동의 한 공원. 스피커로 나오는 중국 음악에 맞춰 중년 여성 10여 명이 단체로 춤을 춥니다. 가벼운 에어로빅 같기도 한 이 춤은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장춤이라고 불리는 댄스입니다. 에어로빅인가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체조삼아 건전하게 한다고. 이미 우리 사회 깊게 들어온 중국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함께 얹어집니다. 신고해도 경찰이 와갖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일어서 버려 그냥 가버리면 또 거기서 살아있는 놈 많은데 통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숨은 못 쉬게 해야 돼요. 인천의 차이나타운. 이름난 중국 요리집과 중국풍으로 꾸며진 거리로 중국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곳엔 10월 대만 건국기념일 즈음마다 대만기가 내걸렸습니다. 이 동네 살고 있는 소위 중국인이 97, 8% 이상이 대만 즉 중화민국 국적입니다. 중국에 대한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뜻하지 않는 결과가 있어서 우리는 그쪽 아니다. 생존의 하나의 방책이죠. 생존을 위해서 대만기를 걸었다는 상인 회장의 말은 한국의 반중 감정이 차이나타운 상권을 다 죽여버릴 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중국은 공공연히 비호감 국가가 됐습니다. 20년 전 조사에선 중국이 비호감이라고 답한 한국인이 31%였는데 올해는 80%로 뛰었습니다. 이런 반중 정서가 우리나라뿐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이한 건 다른 나라들은 모두 노인층에서 중국이 싫다는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른바 2030 젊은 층의 반중 감정이 노인보다 유독 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자꾸 부인하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신뢰가 안 가고 중국하면 민폐국이라는 생각도 들고 화가 나더라고요. 편파 판정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지난 30년 중국이 경제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우리는 민주, 인권 같은 가치를 발전시켰고 특히 젊은이들은 공정과 환경 같은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공공연히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중국 유튜버는 팔로워가 1,700만 명이 넘습니다. 중장년 세대에게 중국이 기회였다면 이제 어린 세대들에게 중국은 위협으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김치 같은 것도 자기 거라고 우기고 우리나라를 뺏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중국에 대한 반감은 한때 가난했던 이웃 국가가 다시 초강대국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와 다른 체계를 가진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둘 부각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디어에 의해 증폭된 위협과 실제 위험 요소를 구분해 대응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게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자택 건물에 헬기가 이착륙할 수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의 이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건데요.
야당은 이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수해 당시 자택 지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비판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헬기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곳곳이 폭우에 잠겼던 지난 8일. 퇴근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재난 상황을 지휘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그날 밤 헬기 이동을 검토했다가 결국 취소했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야간 폭우 상황에서 헬기는 적절치 않았고 차량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사실상 고립된 것 아니냐고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 헬기를 운용하는 소방청 확인 결과 윤 대통령이 사는 건물에는 애당초 헬기 이착륙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아크로비스타 A동 C동에는 헬기 착륙장 표시인 H가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사는 B동에는 헬기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방청은 건축법상 이 두 곳도 헬기 이착륙장이 아니며 헬기가 밧줄을 내려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피난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주변 도로가 물에 잠겼는데 자택 옥상에서 헬기를 탈 수 없으면 고립된 게 아니고 뭐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빚은 참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사저 헬기 이착륙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는 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자택의 헬기 이착륙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 근처 운동장 등 인근 개활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남동 관저 내부 부지에 헬기 이착륙장을 건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분초를 다투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통령의 헬기 이동이 청와대 시절보다 원활하지 않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텃밭이나 집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상추 같은 쌈채소나 토마토 같은 건 물론 참외도 집에서 직접 길러 먹는다고 하네요. 요즘은 채소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 살림에도 보탬이 꽤 되지만 그건 그야말로 부수적인 이득일 뿐이라고 합니다. 더 큰 뭔가를 얻는다는 거겠죠. 본인도 텃밭 농사를 짓고 있는 김윤미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죠. 서울 마포구청이 분양한 주민 텃밭. 허은 씨가 가을에 김장할 무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이웃들에게 심는 법을 배웠지만 처음 해보는 거라 아직은 좀 서툽니다. 저렇게 심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허 씨는 올해 초 15제곱미터 정도 땅을 분양받았습니다. 고추, 옥수수, 땅콩, 토마토. 처음에는 소일거리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 채소값 아끼는 것도 꽤 쏠쏠합니다. 요새 사실 채소가 엄청 비싸거든요. 아, 비쌉니까? 난 이거 한 후에는 네. 가지도 직접 먹었고 여기 상추도 심었었어요. 네네네. 상추도 따먹고 고추 따먹으니까 별로 그걸 안 사 먹어요. 텃밭이 없어도 집 베란다에서 키우면 됩니다. 20대 김수진 씨는 상추 몇 개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고구마, 오이, 쑥갓도 키웁니다. 한 사람 먹을 만큼은 충분히 나오니까 특히 혼자 사는 20, 30대 젊은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엄청 빠르게 잘 자라고요. 퇴근하고 나서 매일매일 볼 때마다 달라져 있는 모습에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혼자 먹을 만큼 충분히 나오고 주변에 나눠줄 수 있을 정도까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물가가 뛰고 있는데 특히 올여름에는 폭염에 폭우까지 겹쳐 채소값이 폭등했습니다. 상추와 시금치 값이 한 달 만에 2배나 뛰었고 오이와 열무는 70% 안팎, 부추, 배추, 미나리, 무도 20, 30%씩 값이 올랐습니다. 꽃을 파는 화훼 가게에서도 요즘은 채소 모종이 잘 팔립니다. 지금은 김장에 쓸 배추, 무, 오이, 상추 모종이 나와 있습니다. 모종 3개 값이 1,000원 정도. 한 뿌리에서 오이 한두 개, 상추 서너 번만 따먹어도 사 먹는 것보다 이득이라고 합니다.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찾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야채값이 비싸니까. 젊으신 분도 많이 키워요. 네. 저도 텃밭을 합니다.
올해로 2년 차인데요. 여기에는 감자를 심었었는데 장마 전에 수확을 끝냈고 옥수수도 이제 다 따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은 토마토랑 고구마를 키우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작황도 괜찮고 가족들과 함께 키우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우리 텃밭 올해 어떻게 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처음에는 진흙같이 엄청 많았는데 이제는 엄청 새롭게 달라져서 놀라워요. 특히 도시에서만 자란 아이들이 자연과 친해진 것도 또 하나의 소득입니다. 올해 텃밭 어땠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고구마 순 까는 거 힘들었고.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이거 참. 집 베란다에서는 참외를 길러 먹었습니다. 직접 길러 먹는 채소는 고물가 시대의 생존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본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걸 얻어간다고 말합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오니까 또 가까운 거리니까 아주 운동 삼아 좋아요. 고추도 달리고 이 작물이 자라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도 아주 좋아지는 것 같아요.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한 김유미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유미 기자. 요즘 주변에 보면 텃밭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까? 앞서 보셨지만 요즘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노는 땅을 텃밭으로 빌려주는 데가 많아요.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인기도 좋고 네.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을 하거든요. 경쟁이 심하니까. 네, 근데 당첨되면 비료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니까 좋더라고요. 괜찮네요. 네, 지자체 가운데는 이렇게 기른 채소 일부를 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받은 작물을 주민들에게 싸게 팔아서 운영비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공 텃밭을 잘 찾아보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이런 텃밭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텃밭도 있지만 요즘 또 아파트 베란다에서 채소 키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이건 좀 더 간단합니까? 네,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쇼핑몰만 찾아봐도요. 네. 작물 키트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씨앗이랑 배양토랑 화분까지 다 들어있는데요. 이 판매량이 이번 여름에 작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2배요? 네. 그리고 아예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전자제품도 있는데요. 이 판매량이 작년보다 4배나 늘었습니다. 요즘 정말 홈파밍이 인기인 것 같아요. 홈파밍. 네. 김 기자는 아까 보니까 베란다에서 참외 크게 키워가지고 맛있게 먹었을 것 같던데 네. 어떻습니까? 앵커께서도 우리 회사 옥상에서 방울토마토 키우시잖아요. 네, 저 방울토마토는 물만 주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저는 재미삼아 키우는 거니까. 그런데 이 참외 같은 경우에는 넝쿨이 계속 뻗어나가니까 손이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았습니까? 베란다에 난간을 알아서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할 거는 없었고 네. 특별히 필요 없어도 실하게 자라서 맛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참외는 약하더라고요. 저희가 취재하다 보니까 브로콜리, 블루베리, 파프리카, 딸기 정말 다양한 작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집에서 키우는 겁니까? 네. 인증샷들을 많이 올리시는데요. 네. 심지어 제주도에서만 날 것 같은 천혜향을 베란다에서 키웠다. 천혜향.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네. 물가도 물가지만 이렇게 직접 수확한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홈파밍 한동안 인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좀 많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유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올해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의 환율은 어제보다 5원 넘게 올라서 1달러에 1,345.5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 급등의 여파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코스피는 1.1%, 코스닥은 1.56%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라면 업계입니다. 농심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적자를 냈는데 반대로 삼양은 상반기 이익이 작년보다 2배나 늘어났습니다. 신라면은 울고 불닭볶음면은 웃게 된 이유, 바로 환율입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면 업계 1위 농심.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2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밀가루값, 파묘값이 치솟았는데 환율까지 올라 손해가 컸습니다. 반면 같은 라면 회사인 삼양은 크게 웃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73억 원, 작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높은 환율은 삼양에 오히려 호재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삼양의 대표 수출품은 불닭볶음면. 벌써 매운데요. 비빔면도 왜 이렇게 매냐? 땀 보세요. BTS 지민이 올린 영상들 때문에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Oh my god. I can't breathe. 불닭볶음면은 90개 나라로 수출하고 있는데 누적 판매량이 40억 개입니다. 삼양식품의 수출은 2017년 1억 달러에서 매년 늘어나 올해 4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똑같이 1억 달러를 수출해도 환율이 1,000원이면 1,000억 원을 벌지만 환율이 1,300원이면 300억 원이나 더 벌게 됩니다. 이러니 밀가루값, 파묘값이 올라도 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농심도 매출의 37%가 해외에서 나오지만 대부분 현지에서 만들어 팔기 때문에 환율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환율은 수출 기업들에 유리합니다. 현대차는 2분기 이익이 3조 원, 기아는 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기록입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14조 원의 이익을 냈는데 이 가운데 1조 3천억 원이 환율 효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항공사들은 울상입니다. 비행기 리스료, 기름값을 모두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 대한항공은 35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284억 원씩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큰 기업들은 환율 위험에 대비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치솟으면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환율이 계속되면 결국 경제 전체에 좋지 않습니다. 통화가치 하락은 추후에 물가를 상승시키고 국내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때문에 당분간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건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지금부터는 한 직장에서 벌어진 노골적인 성차별 행태와 관련한 MBC의 단독 보도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점심시간마다 밥을 짓게 하고 뒷정리에 냉장고 정리, 거기다 화장실 수건을 빨아오라는 지시까지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이 2022년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성차별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결국 견딜 수 없었던 한 직원이 그간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직장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먼저 김세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밥솥을 갖고 싱크대 앞으로 가는 한 여성. 쌀을 씻고 물의 양을 재더니 밥솥 뚜껑을 덮고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탁자 위에 그릇과 수저도 놓습니다. 가정집 주방인가 싶은데 여성이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다. 실제는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입니다. 3년차 여성 직원이 탕비실에서 동료 직원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반찬을 매달 주문을 하고 밥을 직원들이 준비를 해서 먹어요. 그런데 밥 준비는 항상 여직원들이 해왔거든요. 이 직원이 입사하자마자 배운 일 중 하나는 놀랍게도 밥 짓는 방법이었습니다. 인수인계 해주시던 이제 여성 직원분께서 쌀을 어떻게 짓는지 4명이서 먹으니까 밥은 몇 번 넣고 물 조절 이 정도 하고 몇 시까지 밥을 해놓고 직원들의 점심을 위한 밥 짓기. 출근하자마자 본업인 예금 업무만큼이나 신경 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11시 전에는 밥을 해야 돼. 시간 되면은 아침에라도 밥을 미리 하고 상님하고 이사님 계시면 식사하실 건지 물어보고. 매번 일일이 검사받기 일수였고 많지 않을까? 우리 3명 먹을 거 하면 된다. 4명한테 3컵 하거든요? 많아, 그럼 많아. 아니. 심지어 밥 상태를 평가받기까지 했습니다. 밥을 이렇게 들면요? 물 주전에 실패했어요. 식사 후 뒷정리는 물론 냉장고 관리도 신경 쓰지 않으면 핀잔을 들었습니다. 맨날 좀 쌓아놓지 마요. 냉장고 내가 집게 때 보내라고 말했잖아요. 그 3번이나 말했어, 3번이나. 이 직원이 업무 외에 챙겨야 할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세탁기 있지? 네. 네. 좀 빨아서 오고. 회사의 남녀 화장실에 비치하는 수건을 집에서 세탁해 오라는 지시까지 받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해오는 거는 너무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건을 쓴 사람이 세탁하자고 제안했더니 여성 상사는 뜻밖의 답을 했습니다. 안 돼, 본인들 쓰었기 때문에 세탁하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맞아, 수건 빨아오는 이게 태어나서 처음 들어가지고 가서 세탁하든 수건 빨면 되는 거지. 노골적인 성차별이 만연한데도 여성 직원들조차 반발하지 않고 있는 이 회사. 선임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며 알려준 건 회식 때 간부들에게 술을 잘 따르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사님 술 한 잔 따라주라고. 성적인 부분에서 뭐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하나의 배워야 될 점이거든. 아,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이래야 되겠구나. 문제의 새마을금고를 찾아가 봤습니다. 왜 여성 직원들에게 밥 짓기를 시키냐고 묻자 다른 여성 직원들도 했던 관행이었다며 상사들도 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상사들이 설거지, 아까 말한 설거지하고 밥도 더 많이 짓고 찌개도 끓였는데 본인한테 얼마큼 잘해주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밥을 지어주는 게 잘해주는 거예요? 같이 오늘 설거지 안 시키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수건 세탁에 대해선 처음엔 다 같이 했다고 하더니 고객들이 쓰는 수건이라서 어떻게 보면 빨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뭐 집에 가서 싹 걷어다가 세탁기에다 돌려서 말려서 저도 가져온 적도 있고. 취재팀이 계속 질문하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뭐가 끝났어요? 더 여쭙게 있는데 왜? 우리 할 얘기가 없다고 인정하잖아. 이거 했다고 그러니까 시켰다고 그러니까.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자, 이 새마을금고에서는 성차별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저희 취재팀이 확보한 새마을금고의 지침서인데요. 상사에게 순종하고 반문하지 말라 이런 황당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상황에서도 회식을 강요하는 등 갑질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던 지난해 10월. 주말인데도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 11명 이상이 모인 모습도 확인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식이 종종 소집됐는데 집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있던 피해 직원은 불참을 희망했다가 강한 질책을 들었습니다. 제가 회식에 참여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핸드폰을 던지시면서 너 이럴 거면 회사 왜 다니냐, 그만둬라,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성차별적 지시, 회식 강요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거듭되자 간부들의 폭언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 내가 지금 여기 7년 18년 동안 근무해도 너 같은 애는 처음이다 진짜. 특히나 너 진짜 열받네 진짜. 결국 2달 전 피해 직원은 심한 스트레스에 응급실 신세까지 졌습니다. 너 때문에 분위기 안 좋다. 이게 맨날 들으니까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맨날 울면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그냥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당시 예정된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해 불참 사유서를 써서 냈는데 이 사장은 직장 괴롭힘을 호소한 대목에 대해 삭제하라고 첨삭했습니다. 강압적인 일터 분위기에 대한 불만은 다른 직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때리는 거 난 상관없어. 막 이럴 때 난 한다니까. 하지만 문제 제기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취재팀이 확보한 이 새마을금고의 지침서. 이 사장이 직접 전달한 문건인데 제목이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입니다.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고 직무 외의 일을 강요하는 상사까지 알맞게 섬겨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상사가 화를 내도 성장의 영양소로 삼고 잘잘못을 떠나 순종하는 자세를 갖자는 구절도 있습니다. 상사가 지시할 땐 어떤 경우라도 내라고 답하고 왜 그러냐며 반문하는 걸 삼가고 놀란 표정을 짓거나 말없이 바라보지 말라는 지침까지 있습니다. 권한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고 그 밑에 직원 수는 적으면서 또 위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괴롭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거죠. 이 사장에게 지침을 만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일부러 만든 거 아니고 그 책자 다른 데 있는 것을 내가 복사해갖고 준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좀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자료가 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복도한 거 잘못 아니잖아요. 아니, 복사해서 배포한 것도 잘못이죠. 어느 정도 이걸 수치라고 한 거니까. 근데 교육 차원에서 준 거니까. 다른 간부들도 피해 직원의 업무 태도와 사회성이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이제 그랬겠냐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아니 유별나게 그분만 그랬어요. 피해 직원은 지난 6월 본점으로 발령됐는데 본점에서도 유일한 여성 직원이라는 이유로 점심때마다 밥을 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LH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 임대 아파트들에서 1급 발암물질이죠. 성면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LH가 성면 해체 작업 없이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거 당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전국에 확인된 피해 아파트만 지금까지 9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미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LH 아파트.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임대 아파트로 LH가 진행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파트 내부는 바닥을 뚫어 먼지가 가득합니다. 방 안 문틀과 아파트 복도 쪽 창틀도 모두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창틀은 목재가 아닌 일명 베이스 패널로 콘크리트와 성면으로 만들었습니다. 1군 발암물질인 성면은 공기 중에 쉽게 날려 전문 해체 작업이 필요한 위험물질이지만 작업자들은 맨살이 다 노출된 반소매 차림에 아파트 내부 창문과 현관 모두 뻥 뚫린 상황에서 성면을 뜯어냈습니다. 살짝만 충격을 줘도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이게 한 24시간 이상 떠다니면서 머물고 그다음에 이게 한 2km까지 확산될 수가 있는데 당시 리모델링 세대 주변에는 입주민들이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MBC가 정보공개 청구로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이 성면 건축 자재가 확인된 단지만 50여 곳, 5만 4천 세대가 넘습니다. 이 중 대전 충남 일대 9곳의 LH 아파트가 성면 문틀의 해체 작업 없이 철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적으로 철거 전 성면이 있는지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LH는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야 하는 해체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성면이 흩날리고 있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성면이 들어간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성면이 들어간 자재가 나왔다는 건 아예 못 들으셨고. 못 들었고. 그런데 LH 내부에서는 성면 창틀이 있다는 사실을 2년 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철거 노동자들이 LH 충북지사에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H는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난해 11월까지 다른 아파트 9곳에서 성면을 무단 철거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니까 그냥 먼지 같아요. 하지만 긴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에 대해 LH는 성면 창틀에 대해 철거 전 조사와 해체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아파트 주민의 성면 노출 범위나 피해 조사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51일 동안 파업을 했던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결국 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최근 하이트 진로도 화물 노동자들에게 28억 원의 소송을 냈죠. UN 같은 국제기구들이 한국에 이런 소송을 없애라고 여러 번 권고했지만 기업들의 행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8천억 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한 대우조선해양. 결국 노동자들을 상대로 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500억 원. 월급 200만 원을 받는 하청 노동자들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노동자가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조합원 전부가 다 재산을 다 틀어도 못 갚을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절차를 지킨 합법 파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 사업장이 아니라 원청인 대우조선 사업장을 점거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의 대우조선의 배를 점거했다. 이런 논리 같아요. 그러면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의 배를 만드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일주일째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에서 농성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하청 화물 노동자들. 하이트진로 역시 자기들은 당사자가 아니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화물 노동자들을 상대로 28억 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수양 물려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 우리랑 관계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일삼았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수백억 원 소송을 내는 것, 기업들의 단골 수법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실상 보복 조치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서
노조 파괴 가장 마지막 단계에 손배 가압류를 통한 경제적 압박이라는 구문이 있어요. 유엔도 국제노동기구도 한국 정부의 자제와 조사를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자, 요즘은 집 문을 열 때 열쇠보다는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는 잠금 장치를 주로 사용하시는데요. 주기적으로 번호를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금품 수천만 원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형광펜을 이용해서 번호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경찰이 사무실 출입문 도어록에 형광펜을 칠한 뒤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육안으론 표시가 나지 않지만 특수 불빛을 비추니 흔적이 드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대전과 충남 천안에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풀어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의 경우 1층에서 15층까지 30여 세대를 돌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번호키를 누를 때 생기는 지문이나 그 지워진 거를 블루라이트로 비춰서 일부 번호를 추출하고 그 번호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CCTV가 없고 비교적 부유한 아파트가 표적이 됐습니다. 남성은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하는가 하면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경비원 옷을 입고 범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CCTV가 없는 도로 옆 이곳에 주차를 하고 전기 자전거를 타고 천변을 통해 범행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액은 4천여만 원이지만 남성의 수첩에 서울과 천안, 아산 등 여러 아파트들이 적혀 있어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성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손바닥으로 도어록을 쓸어내려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등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면서 편의점 주인을 마구 때려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중학생은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니까 때려보라면서 점주를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이병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앳된 얼굴을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술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중학생임을 알고 점원이 계산을 거부하자 갑자기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하고 뒤이어 나타난 점주마저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제발 때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 촉법소니까 한번 때려보라고. 점주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다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폭행 가해자인 학생을 돌려보낸 다음 날 이 학생은 다시 편의점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찍힌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다가 점원을 때리더니 급기야 전날 폭행 상황이 찍힌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가해 학생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올해 생일이 지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미성년자 중학생이고 현장에서 폭행 상황 끝났기 때문에 추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엔 체포를 안 하고 이제 그랬는데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어제부터 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들이 동해에 우리 방공 식별 구역으로 날아와서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예정된 비행이었다고 밝혔고 우리 합참은 F-16 전투기들을 출격시켜서 우발 상황에 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전폭기들의 진입은 한미 훈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피렐라, 이대호, 이정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타격왕 후보들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선수가 또 있습니다. 97순위로 LG에 입단한 97년생 문성주 선수가 KBO에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4년 전 드래프트로 입단한 100명 중에 97순위로 턱걸이에 성공해 LG에 입단한 문성주. 지난해까지만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올해 초 팀 타선의 부진으로 기회를 잡았고 생애 첫 만루 홈런을 쏘아 올리는 등 4할에 육박하는 돌방망이로 응답했습니다. 처음에 소박했던 목표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제가 작년에 안타 18개를 쳤는데 18개가 제 목표였거든요, 올해. 지금 일단 50개가 제 목표입니다. 100안타 생각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아마 100안타가 깨지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전진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타격왕 도전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타율은 3할 5푼. 아직은 규정 타석에 10번이 모자라지만 이 페이스로 꾸준히 경기에 출전한다면 스타급 선수들과의 경쟁도 지켜볼 만합니다. LG 레전드 박용택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엉망이 치는 거 좀 물어봐. 너 나보다 낫던데? 문성주 옆에서 보니까 더 좋다. 그림으로 본 거랑 또 완전 달라요. 와, 그냥 뭐든 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필리핀 복서 파키아오와 닮았다고 해서 팀 동료들에게 파키아오라고 불리는 문성주. 거창한 목표보다는 하루하루 주전 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작은 거인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프로라는 직업답게 이제 오늘도 이길 수 있는 경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17년 만에 K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울산이 그 마지막 퍼즐을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입단부터 화제였던 헝가리 특급 마틴 아담이 K리그 최중량 선수답게 무게감 있는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K리그의 유행처럼 찾아온 독특한 입단 사진. 한라산 백록담에 오른 구자철부터 모기업의 주유기를 들고 있는 선수까지. 울산이 그 열풍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주인공은 헝가리 출신 공격수 마틴 아담. 모기업 공장에서 아예 화보를 찍었습니다. 실제 근로자 같은 옷차림과 분위기에 헝가리에서까지 화제를 모았습니다. Nagyon jól sikerült ez a videó, azt gondolom egy különleges dolog. Korábban nem volt még ilyen, úgyhogy tényleg egy különleges, örülök, hogy ilyen sikerült. 키 190cm에 몸무게 95kg으로 K리그에서 가장 무거운 거구의 선수지만 골문 앞에서는 누구보다 부드럽고 날렵합니다. 지난 주말 김천을 상대로 묵직한 다이빙 헤더로 동점골을 뽑은 데 이어 절묘하고 기술적인 헤더로 역전 결승골까지 터뜨리면서 울산의 K리그 최초 600승 달성을 이끌었습니다. Of course, good and score 2 goals, but very important is win the match. But no problem. I work hard. No problem. 올 시즌 3경기에 출전해 3골의 도움 1개. 지난 시즌 헝가리 리그 득점왕 출신으로 동료를 이용한 연계가 강점입니다. 거구의 느린 선수를 선호하지 않던 홍명보 감독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몸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하고 다른 조금 유형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큰 선수가 없기 때문에 크로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목적 있는 거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요. 3년 연속으로 우승 길목에서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던 울산. 숙련공 같은 마틴 아담의 활약이 지난 17년 동안 풀지 못했던 우승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대호 선수 은퇴 투어 경기에서 NC팬이 시구에 나섰는데요. 의도치 않게 몸에 맞는 공이 나와서 무척이나 속상해하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절기 처서에 딱 맞춰 서울 등 중부지방은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또 오늘 강원도 철원에서는 올여름 폭염과 폭우를 이겨낸 벼가 연그러가면서 이렇게 올해 첫 추수도 마쳤습니다. 반면 남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구름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덕유산의 모습이고요. 내일 오전까지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30mm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남아있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됐는데요. 앞으로는 이 폭염과 열대 가능성도 낮겠고요.
되겠고요.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선선한 동풍이 닿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더욱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종일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 지방은 오전까지, 부산 등 경남 해안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서울 23도, 춘천과 안동 20도로 중부 내륙 산간은 20도를 밑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서울 27도, 부산 26도로 대부분 지방이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이 목요일 밤과 금요일 오전 사이 충청과 경북의 비가 온 뒤에는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